최근 한 나라에서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신형 잠수함이 첫 시험 항해에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었지만 보고서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은 전문가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조타 개통 이상, 수동 전환, 조기 복귀. 잠수함 분야에서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기술과 조건을 갖췄던 다른 나라들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바다, 다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격차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한 나라의 이름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세계는 대만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최초의 국산 잠수함 하이쿤급이 시험 항해를 마쳤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나는 축하 대신 한 문장 앞에서 멈춰 있었다. 조타 개통 불안정으로 인한 수동 전환. 잠수함에서 이 문장은 축하와 정반대의 의미였다. 나는 마이클 앤더슨, 30년 넘게 잠수함 전력을 분석해온 사람이다. 미 해군 분석팀에서 시작해 나토 해군 자문을 거쳐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수십 개국의 잠수함 보고서를 읽었고 그중 절반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나는 안다. 조타 개통 이상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등장할 때 그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이쿤급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어조였다. 시험 목표 달성, 주요 계통 정상 작동, 예정된 일정 준수. 그러나 3페이지 중간쯤 조타 유압 계통에서 불안정 신호가 감지되었고 수동 조작으로 전환한 뒤 복귀했다는 문장이 있었다. 문서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적혀 있었다. 하지만 잠수함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조타 계통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고 유압은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근육이다. 그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잠수함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다 위에서는 멈출 수 있지만 바다 아래에서는 멈추는 것 자체가 선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조타 이상은 언제나 최우선 경고 신호다. 나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수동 전환 후 복귀했다는 문장은 일단 문제를 회피했다는 뜻이다. 해결한 게 아니라 우회한 것이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잠수함 개발에서는 결정적이다. 회피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다음번엔 수동 전환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며칠 뒤 나는 한 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잠수함 전력 평가를 주제로 한 비공개 세미나였다. 당연히 대만 하이쿤급이 화제였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첫 시험치고는 괜찮다. 초기 문제는 당연하다. 대만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나는 그 분위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굳이 반박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졌다. 조타 개통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죠. 독일도 처음엔 그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초기 시험에서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다. 바로 그 실패를 흡수할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하나의 질문을 품고 있었다. 대만은 이 실패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설계도는 있다. 자금도 있다. 외국 기술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는 구조가 있는가? 30년간의 경험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잠수함은 설계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바다에서 실패해본 나라만이 다음 잠수함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또 다른 나라를 떠올렸다.
한국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한국 잠수함을 독일 기술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득 한국도 초기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실패를 넘어섰을까?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나는 대만 하이쿤급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시험 보고서가 아니라 개발 배경과 기술 협력 구조를 담은 문서였다. 궁금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기에 조타계통 하나를 안정시키지 못한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자금은 충분했다. 대만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정치적 의지도 확고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 잠수함 전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예산 부족이 문제는 아니었다. 기술 자료도 있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방산업체들이 자문 형태로 참여했고 일부 설계도면과 기술 문서는 합법적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다. 물론 모든 게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디젤 잠수함 설계의 핵심 원리는 이미 공개된 지 오래였다. 비밀은 세부에 있지 구조 자체에 있지 않다. 인력도 모였다. 한국과 유럽에서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 합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부는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일부는 계약직 형태로 참여했다.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다. 중요한 건 설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나는 시험 기록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하이쿤급은 첫 진수 이후 여러 차례 해상 시험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 계통 간 연동 오류였다. 추진 시스템은 정상인데 조타가 늦게 반응하거나 통신 장비는 작동하는데 센서 데이터와 동기화가 안 되거나 전력 분배가 설계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었다.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인다. 각 부품은 작동한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치명적이다. 잠수함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한다. 한 계통이 명령을 내리면 다른 계통이 즉각 반응해야 한다. 0.5초의 지연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쿤급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흔들렸다. 나는 이 패턴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인도의 아리안트급, 스페인의 초기 스콜펜급 개량형, 그리고 브라질의 스콜펜 기반 프로젝트.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설계는 있었지만 통합은 안 됐다. 부품은 작동했지만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험의 문제였다. 설계도는 종이에 남지만 경험은 사람에게 남는다.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을 완성하는 과정은 실패를 통해서만 학습된다. 첫 시험에서 조타가 흔들렸을 때 그걸 고치는 방법은 매뉴얼에 없다. 엔지니어가 직접 바다에 나가서 센서 데이터를 보고 유압 반응 시간을 측정하고 소프트웨어 로직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10번, 20번, 100번. 대만에게 부족했던 건 바로 그 반복의 시간이었다. 설계도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시행착오를 압축할 수는 없다. 외국 기술자를 고용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경험을 조직 전체에 이식할 수는 없다. 결국 대만은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었다. 실패를 흡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스템 말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질문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도 초기엔 독일 설계를 기반으로 시작했다. 209급 기술 이전에서 출발해 214급을 거쳐 이제는 자체 설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도 분명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멈추지 않았을까? 나는 한국 잠수함 개발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 잠수함 개발 기록은 생각보다 상세했다. 나는 KSS 1급부터 시작해서 KSS 2급, KSS 3급까지의 시험 보고서와 개량 이력을 추적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대만 자료와 비교했을 때 한국 기록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KSS 1급 초기 시험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 KSS 2급의 공기 불균형 시스템 이상, KSS 3급의 전투체계 통합 지연, 모두 문서에 남아 있었다. 단순히 문제 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인 분석, 수정 방안, 재시험 결과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그러자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멈추지 않았다. 시험이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이 끝나면 설계를 수정했다. 수정이 끝나면 다시 시험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다음 함정을 만들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만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다. 대만은 실패를 회피했다. 문제가 생기면 임시방편으로 넘어갔고 다음 단계로 서둘렀다. 정치적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산 잠수함이라는 상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실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 위에 다음 세대를 쌓았다. 나는 KSS 2급 개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모델은 독일 204급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초기 시험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수중 지속 시간이 설계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기도 했다. 독일 측은 기술 이전 범위를 이유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그 순간 한국은 선택해야 했다. 독일에 의존해서 문제를 덮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것인가.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자체 연구팀을 꾸렸고 연료전지 구조를 분해해서 분석했다. 시험을 반복했고 실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문제를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KSS 3급 설계에 반영되었다.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내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동안 한국 잠수함을 독일 기술의 연장선으로 봤다. 라이선스 생산국가, 기술 이전 수혜국, 복제에 능한 제조업 강국. 그런 프레임으로 한국을 이해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 있었다. 한국은 복제하지 않았다. 배웠고, 실패했고, 고쳤고, 다시 만들었다. 독일 기술은 출발점이었을 뿐 도착점은 한국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적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다. 시간의 격차였다. 대만은 10년 안에 모든 걸 이루려 했다. 한국은 20년에 걸쳐 한 단계씩 쌓아 올렸다. 그 차이가 지금 조타계통 안정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을 더 이상 비교 대상의 가장자리에 둘 수 없다. 이제는 한국을 중심에 놓고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야 한다. 기준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다. 나는 다음 자료를 펼쳤다. 이번엔 기술 유출 의혹에 관한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다. 기술 유출 의혹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펼치면서 솔직히 읽고 싶지 않았다. 30년간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다. 데이터를 따르되 편견을 경계하라.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서는 내가 막 세우기 시작한 결론을 흔들 가능성이 있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여러 조선 및 방산 관련 인력이 해외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일부는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일부는 계약직 형태로 대만,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중 일부가 대만 하이쿤급 사업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한국 내에서는 재판이 열렸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주장했다. 한국이 잘한 게 아니다. 기술이 빠져나간 것뿐이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기술이 대만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대만 하이쿤급은 사실상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며 한국의 성과는 과장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주장을 듣고 불편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은 너무 편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기술 유출로 설명하면 더 이상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다. 한국의 성과는 축소되고 대만의 실패는 정당화되고 복잡한 현실은 단순한 도식으로 정리된다. 분석가로서 나는 그런 쉬운 설명을 가장 경계해야 했다. 나는 데이터를 다시 봤다. 기술 유출이 사실이라면 결과도 비슷해야 한다. 같은 설계도, 같은 기술 자료, 같은 인력 경험이 투입되었다면 완성도도 유사한 수준이어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한국은 이미 KSS-3급을 실전 배치했고 수출 협상까지 진행 중이었다. 반면 대만은 여전히 시험 단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하이쿤급 개발 일정을 한국 KSS-2급 개발 일정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초기에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대응 방식이 달랐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을 미뤘다.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기술적 완성도를 우선했다. 반면 대만은 일정을 맞추려 했다. 문제를 임시로 우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 차이가 지금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 같은 기술을 가졌어도 그 기술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기술 유출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선형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시스템이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개선하는 조직 문화. 그건 유출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만약 정말로 핵심 기술이 모두 빠져나갔다면 왜 한국은 멈추지 않았을까? 기술이 유출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가속했다. KSS-3급은 이전 세대보다 더 발전된 형태였고 차세대 모델 개발도 진행 중이었다. 이건 기술이 빠져나갔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유출된 건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지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시스템을 가져갈 수는 없다. 한국이 가진 건 특정 기술자의 노하우가 아니라 실패를 축적하고 다시 일어서는 조직 전체의 역량이었다. 그건 개인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의심의 방향을 바꿨다. 이제 나는 기술 유출 의혹을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강점을 증명하는 사례로 보기 시작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면 그건 그 조직이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한국 KSS-2급 개발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번엔 세부 시험 보고서까지 확보했다. 그 문서들은 생각보다 솔직했다. 실패한 시험의 날짜, 측정된 수치, 원인 분석, 그리고 다음 시험까지의 수정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에 놀랐다. 한국은 실패를 이렇게까지 남겨두는구나. 2009년 3월 KSS-2급 이번함 시험 중 소나계 통해서 잡음이 감지되었다.
보고서에는 원인이 명시되어 있었다. 선체 내부 진동이 센서로 전달되면서 발생한 간섭 신호였다. 해결책은 간단해 보였다. 진동 차단제를 추가 설치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엔지니어들은 진동의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추진 시스템의 마운트 구조를 재검토했고 배관 배치를 수정했다. 그 과정에서 일정이 5개월 지연되었다. 정치적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언론도, 국회도, 군도 일정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정보다 원인 제거를 선택했다. 나는 비슷한 시기 대만 하이쿤급 기록을 찾아봤다. 대만도 소나 잡음 문제를 겪었다. 그런데 대응이 달랐다. 대만은 소프트웨어 필터를 강화해서 잡음을 걸러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는 선택이다. 실제로 필터는 작동했고 잡음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남아 있었다. 진동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고 필터는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두 선택의 차이는 작아 보였다. 한국은 5개월을 썼고 대만은 2주 만에 넘어갔다. 효율성만 따지면 대만이 나았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거대한 격차가 되었다. 한국은 다음 함정을 만들 때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았다. 대만은 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나는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전투체계 통합, 배터리 냉각 시스템, 통신 안테나 배치. 한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정을 미뤘다. 임시방편 대신 구조적 수정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매번 정치적 부담을 동반했다. 왜 이렇게 늦는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엔지니어들은 원인을 찾았고, 수정했고, 다시 시험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다음 세대 함정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일정을 미루는 용기는 아무나 갖지 못한다. 나는 문득 20년 전 일을 떠올렸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 초기 건조 당시 나는 분석팀에 있었다. 그때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에 섰었다. 추진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소음이 발생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였다. 소음 차단제를 추가하거나 추진축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첫 번째는 3개월, 두 번째는 1년이 걸렸다.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의회는 난리였고 언론은 비난했다. 그러나 해군은 버텼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버지니아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 되었다. 나는 그때 배웠다. 기술 격차는 큰 혁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결정의 누적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한국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 해군의 선택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완성도를 포기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임시방편은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에 무게를 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행운도 아니었다. 20년에 걸친 선택의 결과였다. 매번 어려운 쪽을 선택한 조직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나는 다음 자료를 펼쳤다. 이번엔 한국 잠수함의 실전 배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다. 2018년 한국 잠수함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 KSS-2급은 이미 해군 작전에 투입되었고 KSS-3급도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제 한국 잠수함은 시험함이 아니었다. 작전 전력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실전 배치는 언제나 가장 냉정한 시험대다. 시험 항해에서는 엔지니어가 함께 타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전 배치 후에는 군인들만 탄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비 주기가 길어지면 작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소음이 크면 적에게 노출된다. 모든 결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한국 해군의 작전 가동률 데이터를 확인했다. KSS-2급의 연간 가동률은 평균 75%였다. 이건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유럽 국가들의 평균이 60에서 70% 사이였고, 일부 국가는 50% 이하였다. 한국은 그 평균을 넘어서고 있었다. 정숙성 데이터도 있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수치는 아니지만 훈련 참가국들의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었다. 한국 잠수함은 훈련 중 탐지 회피율이 높았다. 특히 천해작전 환경에서 두드러졌다. 이건 단순히 조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전 운용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 회의적이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특히 잠수함은 더 그렇다. 전투기는 시범 비행으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전차는 사격 시험으로 화력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은 숨는 무기다. 성능을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실전 운영 기록으로만 증명된다. 2019년, 인도네시아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였다. 공식 문의가 들어왔고 기술 설명회가 열렸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협상 중이었다. 전통적 강자들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비교 대상에 올랐다는 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로비를 강화했다. 한국 잠수함은 검증되지 않았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부족하다. 기술 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가 퍼졌다.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다. 한국 잠수함의 실전 배치 기간은 유럽에 비해 짧았다. 그러나 그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 시험받는 쪽에 서 있었다. 성공하면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역시 아직 이르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국 내부도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술력 인정의 문제였고 국가 위상의 문제였다. 언론은 첫 수출을 기대했고 정치권은 성과를 원했다. 엔지니어들은 그 압박 속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약속을 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이건 기술의 시험이 아니라 시스템의 시험이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것들이 지금 검증받고 있다. 실패를 기록하고 일정을 미루고 완성도를 우선하던 그 선택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날 차례였다. 2020년,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다. 계약서에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을 믿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보고서를 덮었다. 더 이상 분석가의 시선으로만 볼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 그리고 그 과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폭풍은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잠수함을 둘러싼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나는 한국 잠수함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봤다. 처음엔 의무감 때문이었다. 분석가로서 놓치면 안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고서들은 의무가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수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전 가동률은 계속 높았다. KSS-2급은 여전히 75%를 유지했고 KSS-3급은 첫 해부터 78%를 기록했다. 이건 단발성 성과가 아니었다. 3년, 4년, 5년에 걸쳐 지속되는 기록이었다. 정비 주기도 안정적이었고 예상치 못한 고장률도 낮았다. 실전에서 검증된 수치였다. 국제훈련 참가 기록도 쌓였다. 한국 잠수함은 환태평양 훈련, 동남아 연합 훈련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잠전 시나리오에서 탐지 회피 능력이 두드러졌다. 참가국들의 보고서에는 예상보다 우수, 탐지 난이도 높음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작전 평가였다. 나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는 동료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 잠수함은 지켜볼 만한 신흥 전력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범주로 옮겨가고 있었다. 검증된 전력, 경쟁 가능한 옵션, 고려 대상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회의론자들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한국을 쉽게 폄하하지 않았다.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말은 계속 나왔지만 그 어조는 이전과 달랐다. 경계하는 듯한,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한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강하다. 특정 시장에만 맞는 모델이다. 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설명이 많아진다는 건 위협을 느낀다는 뜻이다. 무시할 수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2023년 중반,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그 소식에 놀랐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한국 잠수함을 검토한다는 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초기 수출 협상에서는 한국이 설명하는 쪽이었다. 우리 기술은 검증되었습니다. 운용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라고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구매국이 묻는 쪽이 되었다. 장기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동 개발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건 단순한 구매 문의가 아니었다. 파트너십 논의였다. 10년, 20년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그런 질문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한국 잠수함은 이제 일회성 거래 대상이 아니라 장기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을 보면서 더 이상 질문을 바꿀 수 없었다. 한국 잠수함이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국 잠수함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로 질문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몇 년간의 기록 속에 있었다. 한국은 조용히 증명했다. 20년에 걸쳐 한 단계씩 실패를 기록하고 수정하면서 세계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리고 지금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건 예외가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반복 가능한
검증된 방식이었다. 나는 이쯤에서 분석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30년간 나는 많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평가했다. 성공도 봤고 실패도 봤다. 그러나 한국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부정할 수 없었다. 데이터가, 기록이, 결과가 말하고 있었다. 다음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재정의할 차례였다. 2024년. 나는 디젤 잠수함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전과 달랐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0년 전이라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에 놓고 다른 나라들을 주변에 배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한국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 때문이 아니었다.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다. 구매국들이 묻는 질문이 바뀌었다. 어디서 사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모델을 따라 자국 조선소를 개편했다. 필리핀은 한국식 시험 절차를 도입했다. 태국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다. 시스템 수출이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방식 자체가 모델이 되고 있었다. 유럽 방산업체들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강했지만 더 이상 독점적이지 않았다. 경쟁 입찰에서 한국과 나란히 비교되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판이 바뀌고 있었다. 나는 대만 하이쿤급 소식도 계속 추적했다. 2024년 말 현재 하이쿤급은 여전히 시험 단계였다. 추가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일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언론은 여전히 희망적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만의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의 문제였다. 대만은 10년 만에 모든 걸 이루려 했다. 한국이 30년에 걸쳐 쌓은 것을 압축하려 했다. 그러나 잠수함은 압축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실패는 반드시 겪어야 하고 그 실패를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만에게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시간이었다.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이제 비교 사례로 정리되고 있었다. 학술 논문, 방산 세미나, 정책 보고서에서 두 나라는 함께 언급되었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대만은 어려움을 겪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태도의 차이였다. 기술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기록했고, 분석했고, 다음 세대에 반영했다. 일정보다 완성도를 우선했고, 정치적 압박에도 기술적 판단을 지켰다. 그 선택들이 20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지금의 경쟁력이 만들어졌다. 반면 대만은 상징에 집착했다. 최초의 국산 잠수함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컸고 그 무게가 기술적 판단을 흔들었다. 나는 이 차이를 보면서 기술 국가의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기술 국가는 천재 과학자나 막대한 예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문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인내, 정치와 기술을 분리하는 원칙. 그런 것들이 쌓여서 기술 국가가 된다. 한국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해왔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30년 전 처음 잠수함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강한 나라들만 주목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그들은 목소리가 컸고 존재감이 확실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목소리보다 기록이 먼저였고 선전보다 결과가 앞섰다. 조용히 일했고 천천히 쌓았고 확실하게 증명했다. 그리고 세계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이제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무기다.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 잠수함의 성장 과정도 그랬다. 조용했고 꾸준했고 확실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나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썼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30년 분석과 경력에서 내린 가장 확실한 결론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강한 나라들을 분석해왔다. 그들은 대개 큰 소리를 냈고 자신의 기술을 먼저 자랑했다.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언론을 동원하고 세계에 과시했다. 나는 그런 방식에 익숙했다. 그래서 한국을 처음 봤을 때 놓칠 뻔했다. 한국은 달랐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였고 선전보다 시험 데이터가 앞섰다.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실패를 남겼다. 그 실패 위에 다음 세대를 쌓았고 그 과정을 20년 넘게 반복했다.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무기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화려한 시연도 없고 즉각적인 성과도 없다. 다만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다. 그 시간을 견뎌낸 나라만이 진짜 힘을 갖는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